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주영희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우리나라의 인사기구부터 시작해서 공직의 이론적인 분류에 대한 내용들을 보려고 하는데요. 네,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그나마 인사행정 파트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내용적으로 이해하시기 어려운 파트가 지금 여기 오늘 저랑 복습하는 파트일 것 같은데 수업 시간에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이 유튜브 영상은 복습을 하기 위한 용도여서 그냥 저랑 책을 한번 쭉 읽어본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빈칸 채우기가 목적도 아니고요. 내용 설명을 듣기 위한 게 목적도 아닙니다. 그냥 한번 가볍게 정리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는 16번 선지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인사행정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인사행정기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요. 뭐 여러 가지 총액인건비 제도나 부처의 맞춤형 채용 제도와 같은 최근에 인사행정의 자율성을 도입하는 방안들이 많다. 뭐 제가 이런 얘기도 여러분에게 진행을 했고요. 사실 가장 메인이 되는 건 인사혁신처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의 인사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비독립 단독형의 인사기구에 대한 얘기, 요거 당연히 봐야 되고요. 하지만 밑줄은 안 만들었습니다. 그거보다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얘기, 이게 이번 국가직에 출제가 되었던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하면서요. 행정부의 경력직 공무원들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가 인사혁신처에 있죠. 하지만 모든 공무원들의 소청심사위원회가 모두 인사혁신처에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행정부 경력직 공무원의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의 소청심사위원회에 있고요. 교육에 관한 소청심사위원회는 별도의 기구라고 했습니다. 입법부는 국회 사무처, 사법부는 법원 행정처, 헌재는 헌법재판소 사무처, 그 다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황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 그러니까 실제 사무권이나 인사권을 담당하고 있는 별도의 기구들이 다 있는데 그 기구들의 소청심사위원회가 따로 존재한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쭉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여기 기관별 중앙인사행정기관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걸 통해 이렇게 정리가 되는 요 내용 가지고요. 제가 몇 번 선지를 구성했냐면 16번 선지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교원에 대한 소청심사가 별도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작년이 아니죠. 올해 출제가 됐던 문제지만 검사에 대한 소청심사는 별도로 진행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도 제가 조금씩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지금 보시는 교원 소청심사, 그 다음 군인사 소청심사에 대한 얘기들 쭉 설명하고 검사에 대한 소청심사 제기할 수 없다. 이런 내용도 같이 봤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 인사위원회. 지방정부의 인사 업무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일단 인사권 자체는 자치단체장이 행사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너무 남용하지 않도록 인사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기구가 바로 인사위원회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단체장, 인사위원회 이 두 가지의 밑줄을 쳤고요. 지금 보시는 이 내용 가지고요. 17번 선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 여기 지방공무원법상 지방의회 의원,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지방인사위원회 구성까지 다 알아야 되나라고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는 요거 실제 지방인사위원회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 확인하시라고 얘기했고 마찬가지로 지금 밑에 인사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것도 제가 한번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 적극적 인사행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적극적 인사행정을 실적주의 비판하면서 실적주의의 소극성을 비판하면서 굉장히 발전적인 형태의 다양한 인사관리를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인적자원 관리에 관한 이론들 쭉 설명을 했죠. 자, 조직의 목표 달성에 인적자원 관리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게 인적자원 관리. 그래서 어디에다 제 밑줄을 쳤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적자원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인력을 관리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는 상당히 장기적이고요. 그리고 목표나 성과 중심으로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이런 프로그램이어서 제가 요거 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했고요. 대표 관료 제도, 지금 보시는 이러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와 적극적 인사 행정을 위한 제도가 된다. 이런 얘기들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내용 가지고 18번 선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까요?
자, 여기 다 해서 우리가 일단 인사행정 전반에 인사행정 이론들은 잘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공직의 분류 체계라고 이야기해서 공직구조 설계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진행했죠.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급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 먼저 진행을 했어요. 제가 계급제는 일단 전통국가의 신분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걸 기억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계급제가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민주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개인의 자격이나 능력이 계급의 바탕이지만 과거에는 신분이 계급의 바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계급이라는 걸 중심으로 공직을 계층적인 구조를 통해서 형성하는 체계, 이걸 우리가 계급제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계급제의 특징, 전통적인 신분사회의 4대 계급 분류, 계급 간의 편차, 고위계급의 엘리트화, 그리고 일단 공직자를 충원하는 방식이 제가 폐쇄형의 충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폐쇄형의 충원, 승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직업공무원제와 함께 연결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 지금 보시는 계급제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거 20번. 사실 이거 다 중요해요. 일반 행정가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년을 보장한다. 이런 거 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지금 보시면 효용과 한계에 대한 내용도 제가 그 특징에 발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들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게 일반 행정가의 양성, 그 다음 계급 내의 인력 배치가 자유로워서 인력 활용이 융통적이다. 직업 공무원 제도를 확립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한 특징이고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 이런 선지들 많이 나옵니다. 계급제는 인력 활용의 신축성과 융통성이 높다. 이 정도는 꼭 봐주셔야 되겠죠. 자, 하지만 계급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고요. 외부 임용에 대한 경직성, 특권 집단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드렸죠. 자, 그 다음 제가 직위분류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직위분류제의 사실 가장 핵심은 사실 예의입니다. 직무를 담당하는 직위가 담당하는 직무는 직위가 담당하는 업무 부문을 의미하는 종류, 난도, 책임. 요거에 따라 과학적으로 설계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제가 과학적 관리론과 미국의 실적주의의 영향이 공직의 직위분류제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던 배경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그리면서 설명드렸는데 기억하시죠? 외우시는 내용이 절대 아니에요. 여기는 외우는 내용이 아니고요. 의미를 파악해야지만 잘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21번 선지를 직급에 할애를 했어요. 직급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정말 너무 똑같아서 종류도 유사해야 되고 곤란도와 책임도도 유사해야 되고 직무의 종류, 곤란도, 책임도 세 가지가 모두 다 동일해야 이게 직급이 되고요. 그 다음 지금 보시는 여기 직류, 직렬, 직군 이건 다 종류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직렬을 중심에 두고 직렬보다 크면 직군, 직렬보다 작으면 직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지만 곤란도와 책임도가 만약에 상이하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걸 직렬이라고 표현한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고 이걸로 22번 선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국가공무원법상의 직위분류제 구성 요소를 잘 이해를 하셔야지만 이 직위분류제를 수립하는 절차도 정리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직무기술서를 먼저 작성한 다음에 직무를 분석해서 종류를 구분하고 직무를 평가해서 난도와 책임을 구분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직무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직무 기술서를 받아요. 이걸 토대로 직무의 종류가 같거나 유사한 직위들을 묶어서 직렬을 형성하고 다시 그들을 더 묶어서 직군을 형성하게 되면 이게 결국은 종류를 따지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류를 따지는 개념을 우리가 직무 분석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직무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뭘 하느냐? 직무 평가라는 것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직무평가는 직무의 종류, 직무 수행의 곤란성, 책임성이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인 직급과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 등이 유사한 직위의 집합체인 등급을 결정하는 작업이라고 얘기했는데 뭔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지금 읽을 때 약간 어렵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직무의 종류, 직무 수행의 곤란도, 책임도가 유사한 애들을 직급이라고 표현하고 지금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 등이 유사한 애들을 등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 직무 평가가 하는 거 뭔가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종류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고 했어요. 종류가 아니라 곤란도, 책임도. 요걸 가지고 일단 등급을 결정을 하면 그 등급 결정 이후에 제가
직급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직무평가는요,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도를 따지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셔야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24번 선지 제가 이 뒤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골랐습니다.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 이 두 가지가 유사한 직위의 집합체인 등급을 결정하는 작업. 그래서 수평적인 횡적인 분류 구조를 우리가 결정해주는 작업이 직무평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여기 앞에 페이지에 있는 요 선지 보이세요? 직위분류제에 있어서 직무의 난도, 책임의 경중에 따라서 직위의 상대적인 수준과 등급을 구분하는 것, 우리가 이걸 직무평가라고 진행을 하고요. 맞는 선지죠. 자, 그 다음 여기 직구는 직무의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의 범주, 종류가 제일 유사한 애들을 가장 크게 쪼개면 그게 직렬이라고 얘기했고, 직군이라고 얘기했고, 직렬은 난도와 책임도는 다르지만 종류가 유사한 직급의 군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들이 아까 직위분류제의 수립 요소들, 그리고 직위분류제의 수립 절차들을 가지고 우리가 내용들을 따져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요 지금 보시는 여기 계량과 비계량으로 직무 평가를 하는 방식들 얘기했고요. 제가 서, 분, 점, 요 이렇게 따지면 굉장히 쉽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문제의 25번 선지에서는 서열법 가지고 일단은 내용을 하나 구성을 해봤습니다. 서열법은 직무와 직무를 비교 평가하는 상대 평가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하기는 조금 어려웠죠. 그래서 상대평가의 방식으로 등급을 구분하는 방식, 이게 서열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여기 기출선지에서 나와 있죠. 분류법은 절대평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등급기준표라는 그 절대적인 기준표, 여기 나와 있죠. 직무평가 기준표는 점수법, 그 다음 분류법은 등급기준표. 이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직무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들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 쭉 봤고요. 그 다음 직급명세서 작성하고 정급까지 그래서 여기 전체의 내용들을 통해서 직위분류제 수립 절차에 대한 얘기를 했고 제가 요거 가지고도요. 상당히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알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쭉 진행을 하면서 제가 직위분류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설명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직무평가의 방법들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 써놨는데 이 참고자료 파트에 써놨는데 이걸 다 보시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서 여기는 가볍게 스킵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했었던 내용들은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쭉 진행을 하고 그 다음 한눈에 직위분류제의 절차까지 쭉 진행을 한 다음에 이 직위분류제가 가지고 있는 효용과 한계에 대한 이야기했죠. 직위분류제의 제일 큰 효용은요.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겁니다. 전문 행정가를 양성할 수 있고요. 내가 일 자체에 대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부들을 보기 때문에 직무 중심적인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요거 가지고 제가 몇 번 선지 구성했냐면 26번 선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도 합리적이 되고 인사관리도 좀 효율성이 되고 조직 내 갈등도 완화되고 수직적인 이동은 좀 유연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계점, 일반 행정과 양성이 곤란하고 인사관리의 수평적 경직성이 커지고 부서 간의 조정과 협력이 곤란해지고 직업 공무원제가 저해될 수 있다라는 측면 얘기했죠. 직위분리제에 비해서 계급제는 폭넓은 안목을 지닌 일반 행정과 양성에 유리한 제도이다. 그래서 유선지는 맞는 선지고요. 직위분리제가 제일 못하는 게 바로 이 일반 행정과의 양성이라는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직위분리제와 계급제의 조화 방안에 대한 얘기도 한번 쭉 설명하면서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가 계급제의 기반을 두고는 있지만 직위분리제 요소들을 상당히 많이 도입했다. 이런 얘기들 진행했죠. 자, 그래서 이 직위분리제 계급제까지 이해를 하면 그 다음 지금 보시는 여기 임용 방식, 폐쇄와 개방을 봐야 되는데 같이 보시는 게 좋은 게 폐쇄적 임용이 보통 계급제, 개방적 임용이 보통 직위분류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연결시켜서 보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쇄적 임용에 대한 얘기들을 했죠. 폐쇄적 임용은 계급제 임용 방식, 신규 채용 임용이 모든 계급의 최하위 계층에서만 허용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다 내부적인 승진을 통해서 상위 계층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은 27번 선지를 구성하게 되고요. 장점과 단점 한번 쭉 읽어봐 주시면 되겠죠. 자, 그에 비해서 개방형 임용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개방형 임용은 모든 계층의 직위를 불문합니다. 신규 채용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인사 체계이기 때문에 직위분리제를 쓴다? 그러면 당연히 개방형 임용을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개방형 임용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해당 직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의 요건들을 공개해. 그래서 모두에게 동등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하는 제도.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개방형 임용제도의 특징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28번 선지의 내용으로 이 부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기출선지 이렇게 나와 있죠. 일반적으로 폐쇄형 제도는 직위분류제의 바탕을 두고 있고 일반 행정가보다 전문가 중심의 인력 구조를 선호한다라고 했는데 다 틀렸어요. 폐쇄형의 인사제도라고 얘기한다면 계급제의 바탕을 두고 있고요. 일반 행정가의 양성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요 선지는 X가 됩니다. 자, 그래서 폐쇄형 임용과 개방형 임용의 장점, 단점들 쭉 봤는데 이게 결국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장점, 단점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따로 공부하실 필요가 없다고 했죠. 제가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이 두 가지 가지고 같이 정리하시라고 얘기했고요. 다만 뒤에 보시면 이런 얘기들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개방형 인사제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개방형 인사제도가 개방형 직위와 공모직위 두 가지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 개방형 지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공직 내부와 외부에서 공직 내부도 가능하지만 공직 외부에서도 적격자를 임용하는 제도 심지어 완전히 외부에서 공직 내부 사람 전혀 없이 공직 외부에서만 공직자를 채용해주게 되면 이걸 경력 개방형 직위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이 외부에다 밑줄을 쳐서 문장을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29번 선지를 구성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 공모직에 대한 얘기도 했죠. 공모직위는 사실 완벽한 개방형은 아니고요. 조직 내에 있는 공무원들 중에서 우리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기관의 내부나 외부의 공무원 중에 적격자를 임용하는 제도.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사실 공부하다 보면 이 공모직위가 몇 퍼센트인지 개방형 직위가 몇 퍼센트인지 퍼센트 중심으로 암기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요. 퍼센트는 나중에 암기하셔도 됩니다. 일단 중요한 건 개방형 직위와 공모직위가 왜 개방형의 임용 방식인지에 대한 의의인지 이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취지가 무엇인지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 여기 개방형 인사제도에 대한 내용 나와 있죠?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일반 행정가를 육성하는 것보다는요. 직위분류제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얘는 전문 행정가 육성에 보다 효과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일단 우리나라의 개방형 인사제도까지 해서 제가 폐쇄형 임용과 개방형 임용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일단 공직 분류를 이론적으로는 다 정리를 한 셈이에요. 이제 우리 내일부터는요. 공직 분류에 관련된 내용들, 실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이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직의 다양한 뭐 임용이나 징계나 이런 다양한 임용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정리하려고 합니다. 내일 하는 파트부터는 굉장히 암기할 거리들이 많은 파트니까 굿모닝 행정학 들으시면서 같이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하루 여러분 거고요. 잘 보내세요.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